이 녀석들이 나를.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72살 김영자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창밖을 보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붉게 물든 노을이 꼭 제 젊은 날 길바닥에 쏟았던 피눈물 같아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저는 요즘 실버타운 창가에 앉아 이 노을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남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언제든 나오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남들이 보기엔 참 팔자 좋은 노인네라 하겠지요. 하지만 이 평온을 찾기 위해 제가 치러야 했던 대가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제 가슴 속에 묻어둔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다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제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함께 걸어봐 주시겠어요? 제 고향은 전라도 어느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학교, 문턱도 제대로 못 가보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죠. 그러다 24 나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저 성실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로 식을 올렸습니다. 초가집 단칸방에서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그때는 보리밥에 된장 하나만 있어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큰아들 진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조그만 생명이 내는 꼼지락거림을 보며 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 공부는 원 없이 시킵시다. 우리처럼 문맹으로 살게 하지 맙시다. 남편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영자씨, 조금만 기다려. 내 새끼들 대학 보내고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의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겠다라는 기대였지요. 하지만 행복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던 1985년 그해 겨울, 제 세상은 온통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남겨진 건 3살 배기 아들과 지난 진우와 이제 막 우리 지난 딸, 그리고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떠안은 시퍼런 빈 문서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 안에는 온기라고는 없었습니다. 텅 빈 쌀통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보았지만 메마른 나무 바닥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어대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찬물 한 대접 먹여 잠재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강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자식들을 반드시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지요. 머리에 수건을 질러매고 수원 팔달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몸으로 때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장 구석탱이에 생선 괴짝 하나를 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바람은 유난히도 매서웠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경매시장에 가면 칼바람이 옷깃 사이를 파고들어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고무장갑 속으로 들어온 얼음물에 손이 퉁퉁 불어 터져서 밤이면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약값이 아까워 된장을 바르고 비닐봉지로 감싼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비닐을 벗기면 그 속에 고여있던 피고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등에 엎인 진우의 고물고물한 숨소리가 제가 살아있어야 할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한 번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손님은 끊겼고 생선은 비린내를 풍기며 상해가는데 등에 엎인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자지러지게 울더군요. 젖도 안 나오고 돈도 없어서 저는 빗물 섞인 차가운 물에 찬밥 한 덩이를 말아 진우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애는 그걸 삼키지 못하고 캑캑거리며 뱉어내는데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옆 좌판 할머니가 던져준 찐 감자 하나를 붙들고 화장실 구석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다. 당신 따라가고 싶다. 왜 나만 두고 갔어?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 새끼들이 저렇게 눈을 빤히 뜨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애미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렇게 저는 여자가 아닌 짐승이 되어 30년을 버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독종 영자라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웃었습니다. 그 독종 소리가 제게는 훈장이었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물려주거나 버린 옷을 주워 입고 시장 상인들이 팔다 남은 시래기를 모아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메이커 운동화는 못 사줘도 배는 골리지 말자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생선 장사로 어느 정도 벌어서 시작한 반찬 가게가 다행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음식 솜씨가 있었는지 게장이 맛있다는 둥 여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발전하기 위해 저는 매일 밤샘하며 연구했습니다. 남들 잘 때 안 자고 남들 쉴 때 안 쉬었습니다. 저희 성공기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너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노력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근면하게 모아서 건물을 사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작은 3층 건물을 처음 계약하던 날, 저는 등기 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남편 묘소로 달려갔습니다. 잡초를 뜯어내며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우리 애들 이제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해줄게. 당신이 못한 거 내가 다 했어. 더 이상 애들도 새방에서 30살이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는 펑펑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아이들도 새 집이 생겼다며 참 좋아라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 건물에는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몇 년 동안 세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대단히 여유 있게 살지는 못해도 하루하루 조금씩 살림살이가 나아졌고 아이들도 별탈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묶이면서 시세가 훌쩍 뛰어 30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산가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도 공무원이 되어 번듯한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다 마친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니 사람이 변하더군요. 아니, 자식들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일한 덕에 그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비린내 나던 시절을 창피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자수성가한 건물주의하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제가 일하는 곳이나 또는 저의 거친 손은 부끄러워 숨겼습니다. 시작은 아들 진우였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식당은 미리 예약해두었다며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아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식당에 내려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예약해놓은 식당은 대게집이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게게나 크랩 종류는 먹지 못합니다. 아들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하니 깜빡했다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합디다. 근데 며느리는 비싸게 예약한 곳이라 어쩔 수 없으니
대신 밑반찬으로 나오는 다른 요리들을 먹으라고 하더군요. 분명 아들은 저의 알레르기를 알았을 겁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리고 식사를 시작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제 건물의 등기부등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요즘 세금이 너무 올라서 이 건물 그대로 두면 나중에 상속세로 절반 이상 다 나가요. 미리 명의만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관리 다 해드리고 엄마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그 옆에서 며느리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아버님도 하늘에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사는 거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즘 누가 건물 끝까지 쥐고 있어요. 다들 미리미리 증여하지. 그들의 눈에는 자비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30억짜리 건물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효도한답시고 애미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점에 데려온 건 어미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정신이 팔려서였겠지요. 아들과 며느리의 그러한 요청에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어차피 나중에 자식들에게 자연스레 유산으로 물려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제 삶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담겨있는 그 건물을 이렇게 이른 나이에 증여한다는 것이 내키진 않았습니다. 제가 증여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자식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따뜻하던 안부 전화는 뜸해졌고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나서 애들 기관지에 안 좋대요. 공기가 너무 탁해서 애들이 기침을 하네요. 아들은 한술 더 떠서 제가 하는 말마다 면박을 줬습니다. 엄마, 방금 한 말 또 하네? 정신 좀 차려요. 치매 검사 좀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해? 멀쩡한 사람을 서서히 병자로 짐짝으로 몰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사온 죽을 내밀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제 소화도 안 되시는데 이런 거나 드세요. 굳이 돈 들여서 고기 사 먹어봐야 몸에 독만 돼요. 제가 번 돈으로 고기를 사 먹겠다는데도 그들은 제 지갑 사정까지 간섭하며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딸 미영이는 가끔 올 때마다 제 집안 살림을 뒤졌습니다. 엄마, 이 금부치들 다 어디 갔어?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내가 보관해 줄게. 자식들은 효도가 아니라 약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이러한 태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서 크게 아픈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커튼 너머로 자식들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이번 기회에 요양원에 모셔버리자. 거기 협력 의사한테 말하면 치매 판정 금방 나와. 건물이 묶이면 우리 다 굶어 죽어. 오빠 사업 자금도 급하다며? 딸 미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더군요. 그러게, 나도 지친다. 엄마가 돈만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건데 미리 좀 주면 어디든 나나. 저렇게 쥐고 있다가 나라에 다 뺏길 거야? 요양원 보내고 나서 위임장 받아서 건물 매각하자. 그게 제일 깔끔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을 뼈 빠지게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제 살점을 뜯어먹으려는 굶주린 하이에나였다는 것을요. 30억. 그까짓 돈이 무엇이기에 평생을 바친 애미를 산채로 요양원에 가두려 한단 말입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 속에는 차가운 얼음 송곳 하나가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자야, 너 인생 참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퇴원하자마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이고, 여기가 어디냐? 진우야 밥 먹었니? 하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회제를 불렀습니다. 엄마 드디어 맛이 갔네. 작전대로 가자 하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요양원 입소 서류와 위임장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비밀리에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30억 건물을 과감하게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부르니 금방 임자가 나타나더군요. 잔금이 들어오던 날, 제 통장에 찍힌 그 무수한 영의 숫자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희가 버린 애미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똑똑히 봐라.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는 자식들을 모두 최고급 호텔 중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자식들은 오늘 드디어 엄마가 도장 찍어주려나 보다라며 입이 귀에 걸려왔더군요. 며느리는 평소 사오지도 않던 꽃다발까지 들고 와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정정해 보이세요. 이제 걱정 마시고 저희가 모시는 데서 편히 쉬세요. 음식이 다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유, 증여 서류인가 봐. 여보, 빨리 확인해 봐. 며느리가 설레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증여 서류가 아니라 건물 매매 완료 통지서와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 건물 팔았다. 그리고 내일 실버타운 들어간다. 너희 줄 돈은 10원 한 장 없다.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들은 식탁을 내리치며 제 멱살을 잡을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그 건물이 어떤 건데? 우리 허락도 없이. 며느리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떡하냐 하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생선 대가리 씹어가며 번 돈이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던 그 더러운 계획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재산을 노리는 강도일 뿐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경찰 부르기 전에. 그렇게 저는 자식들을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평생 못 해본 서예와 수영을 배우다 보니 이제야 제가 엄마가 아닌 김영자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세요.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내가 주인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은 부모를 짐짝 취급합니다. 슬프지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돈 앞에서 괴물로 변하는 걸 보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 지갑은 내가 닫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 농사 중요하지만 마지막 남은 밭 한 떼기는 꼭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당당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돈이 효자를 만든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수원에서 김영자 올림.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별로였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